1932년 중국 상하이의 어느 낡은 집안. 두 남자는 지금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중년의 남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고 있는 김구, 앞에 청년은 윤봉길이었습니다. 3.15 상하이 홍코어 공원에서 열릴 일본군의 전쟁 승리 축하식에서 윤봉길이 폭탄을 던지기로 하였고, 바로 오늘이 윤봉길이 거사를 위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비록 거사에 성공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윤봉길을 보며 김구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윤봉길은 마치 농부가 일을 나가는 것처럼 태어났습니다. 윤봉길은 떠나면서 김구에게 시계를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제 시계는 6원짜리인데 선생님의 시계는 2원짜리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시계가 소용없을 것 같으니 제 시계를 사용하십시오. 이윽고 윤봉길을 태운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김구는 목 메이는 소리로 마지막 작별의 말을 건넸습니다. 9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운명의 4월 29일, 일본인으로 위장한 윤봉길은 홍코우 공원으로 들어갔습니다. 11시 40분, 윤봉길은 단상을 향해 물통폭탄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축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일본군 사령관 등 수많은 일본군 요인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거사의 성공을 확인한 윤봉길은 도망가지 않고 당당하게 체포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은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에 의해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1905년 조선은 일본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1910년 8월 29일 결국 일본에게 강제로 흡수 합병되는 치욕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일본의 강압 통치에 견디다 못한 우리 민족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국적으로 펼쳐진 3.1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은 국내외에서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게 됩니다. 3.1운동으로 인해 놀란 일본은 더욱 가혹하게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고,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독립운동가들은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습니다. 중국 최대의 도시 중 하나인 상하이, 화려한 도시 외곽 작은 골목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번째 청사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첫째, 독립운동을 위한 비밀 연락망, 교통국과 연통제를 설치하여 국내와 해외의 동포들을 연결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둘째, 외교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나라 대표 구실을 하였습니다. 셋째, 독립신문을 발행하여 독립정신을 홍보하고 독립운동 소식을 국내외 각지에 알리는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넷째,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속 정식 군대인 광복군을 만들어 연합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일본과 전쟁을 준비하였습니다. (1920년부터) 활발하게 전개했던 임시정부 활동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일본의 탄압으로 교통국과 연통제가 무너지고 임시정부의 요인끼리 갈등이 생겨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난이었습니다. 일본이 임시정부를 도와준 사람들을 탄압하면서 임시정부는 날이 갈수록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나는 임시정부 사무실에서 자고 돈벌이를 하는 동포의 집을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다. 그 당시 동포들은 전차 회사의 차표 검사관이 가장 많았다. 나는 그들의 집을 다니며 아침과 저녁을 빌어먹는 것이니 거지 중에서는 산거지였다. 김구는 임시정부가 놓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1931년 11월 일본 정부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한인애국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독립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인 애국단을 만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봉찬이라는 청년이 김구를 찾아왔습니다. 일본 천황을 암살하겠다는 겁니다. 김구는 어렵게 수류탄 2개를 구해 이봉찬에게 주었습니다. 이봉찬은 수류탄을 들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천황에게 던졌지만 폭발력이 크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봉창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고 사형 선고 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신처럼 떠받드는 천황을 직접 공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일본인들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구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24살의 윤봉길이었습니다. 윤봉길이 헝코우 공원에서 거사를 성공시킴에 따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전쟁 중이었던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일본은 수단을 가리지 않고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한국인들을 마구 잡아들였습니다. 결국 상하이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된 임시정부 요인들은 1932년 임시정부 청사를 옮기기로 하였습니다. 32년 항저우, 35년 전장, 37년 창사, 38년 광저우와 유저우, 1940년 충칭까지 32년부터 1940년까지 약 8년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름만 간신히 유지한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중국 대륙을 점령해 나가는 일본의 공습을 피해 수천 킬로미터를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독립운동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충칭 임시정부는 중국에 세워졌던 대한민국의 마지막 임시정부로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의 12배에 이르는 규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아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도 적극적으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1940년 9월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한국 광복군은 일본에 대해 선전포고를 시작으로 연합군과 함께 미얀마, 인도 전투에 파견되기도 했고 미군과 함께 국내 침투 작전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침투가 시작되기 전 1945년 8월 15일 먼저 일본이 연합국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드디어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순간이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27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광복 후 서울에 들어온 미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가족을 이끌고 27년 동안 중국 대륙을 떠돌며 독립운동을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이러한 결정은 분노와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들, 대한광복군은 개인 자격으로 27년 만에 고국당을 밟게 되었고 동포들은 개선 환영회를 열어 임시정부 요인들의 노고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의 갈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를 강력하게 막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북한 각각의 정부 수립, 6.25 전쟁을 거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많은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역사 최초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 정부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식민지 해방사에서 정부 조직으로 27년이 넘도록 식민지 해방 운동을 전개한 사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에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신보다 동포를, 자신의 집보단 나라를 먼저 생각했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던 독립운동가들은 27년간 수만리 떨어진 중국 대륙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켜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질 않게 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운동가들의 예국심과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